경매 배우는데 몇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돈을 주고 배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들어도 내일 당장 경매에 입찰하러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굳이 따로 돈 내고 경매를 배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한번 들어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시다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려는 이 내용들은 원래 다른 데서는 유료 강의로 풀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노트를 준비하셔서 적으면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입찰가를 얼마를 적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강사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세금도 따져봐야 되고 대출도 다 따져봐야 되고 손해를 안 보려면 그런 걸 다 따져보고 입찰가를 적어야 되는데 강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안 해주시니까 처음 이제 낙찰 받으신 분들은 손해볼 정도로 높은 금액을 적어서 낙찰을 받아 가시더라고요. 저희가 경매를 배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세보다 훨씬 낮게 가지고 가서 지금 시세만큼 되파는 거 바로 단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경매를 많이 배우시는데 제대로 된 입찰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배우시지 못하시면 아무리 경매를 입찰하는 방법을 배우시더라도 경매로 수익을 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제일 끝에는 입찰가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경매 유료 사이트 중에서 지지옥션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 보기 위해서 굳이 비싼 돈을 주고 결제하시지 마시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관심 있는 지역만 체크하셔서 결제를 따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건 금액적으로 좀 덜 부담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소액으로 결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지옥션 홈페이지에서 경매 검색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종합 검색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오늘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검색을 해볼 거예요. 경기도 클릭해 주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주거시설 중에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주택 이렇게 있고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있고 연립다세대 이렇게 다 있거든요. 오늘은 아파트를 검색해 볼 거니까 아파트를 클릭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랑 아파트 생활주택 주상복합 아파트 이렇게 세 가지만 추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메뉴 칸에 보면은 어떤 순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클릭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유찰 횟수를 클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직 유찰 한 번도 안 된 신건들부터 쭉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저는 유찰이 한 번도 안 됐다 해도 신건 분석도 따로 해봅니다. 그 이유는 신건 자체가 지금 감정평가가 시세보다 훨씬 적게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물건을 발굴을 하면은 경쟁자가 확 줄은 상태에서 제가 신건에도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예시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2번 정도 유찰된 아파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쭉 내려보시면 지금은 다 신건이라서 100% 보이시죠? 유찰이 한 번도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감정평가액에서 20% 떨어진 금액으로 새로 유찰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울 아니고 다른 지역들은 30%씩 깎여서 다시 입찰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70% 한 번 유찰된 물건들이 이렇게 70%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 뒤로 가보면 여기 49% 보이시죠? 49%는 100% 신건에서 나왔을 때 한 번 30% 깎이고 70%가 된 그 금액에서 또 30%가 깎이는 거니까 49%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물건 검색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권리상 하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저희는 경매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빨간색이 떠있다 하면은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패스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보시면 빨간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쭉 보시면 빨간 색깔 돼 있는 게 여기 있고 거기 빨간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게 한 5%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 빨간 색깔 표시되어 있는 물건은 안 쳐다보셔도 저희가 입찰할 물건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들 중에서 한 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물건을 클릭했고 여기 보이시죠? 타경이라는 게 법원 경매 물건을 부를 때 타경을 붙여줘요. 2022 타경 8138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재지를 보면은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에 있는 거고 현대 힐스테이트 1층에 위치해 있네요. 건물 면적은 47평형이에요. 근데 전용 면적은 38.7평형이 되는 거고 감정평가는 보니까 22년도 10월에 8억 7,300만 원으로
감정이 되었고 지금 최저가가 2번 유찰돼서 5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물건을 입찰할 때는 입찰 보증금 10%가 필요한데 이 10%를 자기가 입찰가를 적는 10%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입찰 보증금이라고 돼 있어요. 최저가의 10%만 내도 괜찮습니다. 이거 이상으로 내면은 괜찮겠죠? 사진 클릭해보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느 집인지도 표시를 해주는 것도 있고 여기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사진으로만 봐서 입찰하는 건 아니고 꼭 임장을 나가서 실제로 컨디션이 어떤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사진 제일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도면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이 어디에 있고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를 눌러보면 위치까지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수원시청 쪽에 있는 물건이네요. 여기 공시자료 보이시죠? 공시자료에 여기를 다 눌러보는 거예요. 등기도 있고 감정평가서도 있고 전입세대 열람, 법원 문건 접수, 부동산 표시, 현황조사서, 물건 명세서, 당사자 내역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는 조금 이따가 더 파보도록 할게요. 관리비 미납 여부도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는 미납이 없다고 하는데 입찰하기 전이나 뭐 임장을 갔을 때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이 호실 얘기하면서 경매 때문에 왔다 하면 다 이미 경매 나온 건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납 관리비 있는지 없는지 여부까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미납 관리비가 있으면 낙찰자 인수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인수를 안 해도 되고 어떤 부분은 인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법적으로 나눠져 있긴 한데 저희가 뭐 이사 협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처음 봐야 될 게 물건 명세서를 클릭해 보시고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2022 타경 8238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비고란이 좀 중요한데요. 비고란에 낙찰자가 인수사항이 있는 거를 표시해 주기도 하거든요. 비고란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비고란에 뭐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잘 안 알려주거든요. 이건 좀 특이하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니까 낙찰자 보고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분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따져봐야 되는데요.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만약에 배당을 못 받아가면 낙찰자 인수사항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플러스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전세금까지도 물어줘야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건데요. 어떤 기준이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1년 6월 4일 근저당이 최선순위 설정이 됐는데요. 김현진님이라는 분이 지금 임차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날짜가 여러 개가 있죠. 임대차 기간이 있고 전입신고일이 있고 뭐 확정일자가 있고 배당 요구 여부일이 있고 이 중에서 이 최선순위 설정이랑 어떤 걸 비교해야 되는가 하면은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점유기간이랑 전입신고일자를 봐야 되는데요. 이 두 개 다 여기 적혀져 있는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더 앞에 있다 하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볼게요. 21년 6월 4일인데 점유기간이 일단 20년부터예요. 전입신고일도 20년 10월 13일이고 같은 날짜네요. 그러면 훨씬 앞서죠. 그럼 이분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배당요구 종기일이 있는데요. 202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대항력 있는 이분이 배당 신청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배당요구를 언제 했는가 하면은 2022년 12월 23일 날 했네요. 그러면은 이 날짜보다는 앞서 있으니까 일단 순서에 맞게 배당은 받아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순서에 맞게 이 임차인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남아있으면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잘 보셔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일보다 더 늦은 날짜에 신청을 해도 여기 표시가 되거든요. 날짜가 늦으면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임차인인데도 배당을 못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확정일자 있죠. 확정일자는 배당을 받아가는 순서가 됩니다. 이 날짜가 빠를수록 누가 더 먼저 내 낙찰금에서 가지고 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기 첫 번째 화면에서도 다 적혀져 있어요. 전입일자 보이고 확정, 배당일자가 보이거든요. 점유기간까지도 보이네요. 그러면 아까 최선순위 일자가 여기 제일 처음에 되어 있는 근저당이었어요. 근저당보다 점유기간이랑 전입일이 빠른 걸 확인했고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네 알 수 있는 거고 확정일자는 제가 순서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배당받아가는 순서를 알 수 있다는 건데
이 순서대로 보면 돼요. 일단 이건 소유권이고 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고, 이 날짜에서 그 다음 제일 빠른 게 최선순위 일자 근저당인데, 그 사이에 확정 일자가 이렇게 20년 10월 13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낙찰을 받아가는 그 금액에서 경매 진행 비용 몇백만 원을 빼고 이 김현진이라는 분이 보증금 4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 다 적혀져 있어요. 이래서 유료 사이트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떡하니 적혀져 있네요. 주택임대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 김현진이 있는데,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 4억 7천만 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단 2회차 최저 가격이 기준이며 유찰 횟수가 많아져서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이 있으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고 적혀져 있죠.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쭉 적혀져 있어요. 배당 순서 보이시죠? 이거는 굳이 이 표를 크게 믿으시지 마시고 각자 계산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낙찰받을 금액에서 530만 원을 빼고 그 다음 임차인이 가지고 갈 수 있냐, 전액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냐 없나를 확인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4억 7,540만 원으로 그 위로 적으면은 김현진 님이라는 임차인분이 전액 다 받아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등기랑 다 눌러보는 거예요. 등기 말소 사항까지도 쫙 보여주거든요. 등기 권리 요약본에 돼 있는 거에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도 한 번씩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 등기를 쭉 내려보면서 소유자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되고요. 근저당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 번씩 쭉 보면 됩니다. 여기 제일 끝에 보면은 요약본이 또 있어요. 지금 등기상에 살아있는 것만 딱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눌러보고 쭉 어떻게 감정평가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거든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여기에요. 구분 건물 감정평가 요양표가 있어요. 여기를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9번 공부와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의 물건이랑 실제 가보니까 그 물건이랑 어떤 게 다른 게 있는지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면 되고, 만약에 좀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면 여기 따로 11번이 빼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11번이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있다, 좀 하자가 있다 하면은 일단 패스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여기는 건축물 대장이 없네요. 건축물 대장은 정부24에서 주소만 치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주소 쳐가지고 정부24에 검색해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떼서 위쪽에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전입세대 연락.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김현진님 말고도 혹시나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김현진님 혼자 있네요. 그 다음 법원 문건 접수 칸에 들어가셔서 쭉 읽어볼 필요 없어요. 여기 이쪽만 보면 돼요. 등기소, 채권자 이렇게 세로로만 쭉 보면 됩니다. 옆으로 가로로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세로로 제일 첫 번째 단어만 쭉 보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임차인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임차인 김땡땡 쭉 보는 거죠. 김현진님이라는 분 말고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 표기는 한번 보시면 좋고요. 현황 조사서에서 이 감정평가한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여기 현장에 만난 여성 임차인의 모 김은땡이라고 함. 김현진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휴대폰으로 여성 김현진과 통화를 했는데 목록상 건물은 자신이 임차인으로 점유하고 있고 자신 외에 다른 임차인이나 점유자는 없다고 함. 명확해졌죠? 다른 임차인 없다는 거. 위 임차인 여성은 안내문을 자신이 모에게 교부하라고 하여 위 김은땡에게 교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소유자 세대가 아닌 위 김현땡 세대가 전입되어 등록되어 있으므로 동세대를 임차인으로 추정하고 등록한 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리고 아까 봤던 물건 명세서 있고 비고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당사자 내역에서도 임차인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임차인 김땡땡 한 분 있죠? 아니 갑자기 여기 임차인 이땡땡 되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보증금이 얼마고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물건은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다른 물건을 또 하나 더 볼게요. 부천 3개 물건이고 김포시에 있는 구례역 하성
파크 드림이라는 아파트고 12층이네요. 34평형이고 감정평가가 5억 1,300에 됐었어요. 22년 9월에 됐었고 지금 최저가가 2억 5천까지 떨어진 상태네요. 사진 한번 볼게요. 쭉 보면 되고 여기 보니까 침실이 3개, 드레스룸 있고 화장실 있고 밖에도 화장실 있고 화장실 2개, 방 3개로 보여지네요. 위치는 구례역이랑 엄청 가깝게 있네요. 여기 보면 아까랑 다른 거 보이시죠? 여기 소유자 점유라고 보이시죠? 처음에는 이런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입찰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대항력 있고 뭐 그런 거 따지는 것보다 소유자 점유 딱 해서 얼마나 깔끔해요. 그래서 여기 막 최선순위 일자가 언제고 뭐 이런 거를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돼요. 등기 쭉 보시면 되고 제일 끝에 거 혹시 뭐 다른 게 있는지 보면 되는 거고요. 압류 있고 임의 경매 개시한다는 거 적혀 있고 근저당들 질권까지 되어 있네요. 감정평가서에 들어가서 제가 쭉 내려봐라 했죠. 여기 보시면 9번에 적혀져 있네요. 공구사항의 차이.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부등본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는 공동주택인데 집합건축물 대장에는 아파트가 되어 있다. 크게 상관 쓰지 않아도 되는 문구긴 하네요. 그리고 11번이 있는지 11번 없죠? 그리고 여기 쭉 내려가 보면 아까 봤던 사진들이 다 감정평가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전입세대 열람했고 세대주가 없네요. 지금 세대주가 없다고 되어 있고 임차인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쭉 보는 거예요. 보면은 임차인 없고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 쭉 보면 됩니다. 임차인이란 글자가 없는 걸 확인했고 또 한 번 더 여기 당사자 내역에서도 임차인이 없는지 확인을 해서 여기는 진짜 임차인이 없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물권명세서상도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되어 있지만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써야 될 건 없고 비고랑 깨끗한 거 확인했고요. 현황 조사서를 보면 여기 이해관계인 만나지 못했지만 점유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음. 별도 확인 필요. 덧붙인 전입세대 열람세나 아무도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 크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 구례동 아파트 가지고 입찰가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 구례역 화성파크 드림을 복사하고 여기 호객노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네이버에 호객노노라고 치시면은 나올 거예요. 여기에 구례역 화성파크 드림 치셔서 클릭하면은 제일 최근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평형이었으니까 34평 클릭해 주시고 더보기 누르면 쭉 떠요. 직거래는 일단 다 패스를 하고요. 제일 최근에 6월 23일에 4억에 거래가 되었고 최근에 거래가 엄청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저희가 아까 물건을 보면 101동 12층이었어요. 거래된 물건 중에서도 이 컨디션이랑 좀 비슷한 걸로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 있네요. 101동 5월달에 3억 7,800만원 22층 더 높은 층이긴 한데 일단 3억 7천에 거래가 되었고 그 뒤로는 계속 올라서 지금 4억까지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3억 9천에 이 정도 금액을 생각을 하고 이것보다는 싸게 들어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네이버 호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서 이제 아파트명을 찾으시고 여기 매매 34평을 클릭해 줄게요. 하고 가격 순위순 낮은 가격부터 보게 되면 저층부터 나오긴 할 거예요. 저층들은 7층 이런 건 3억 8천에도 나와 있네요. 근데 우리 건 12층이니까 그래도 저층보다는 좀 싸게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저는 드는데 그럼 3억 8천? 3억 7천보다도 더 싸게 들고 가야겠다 생각을 해야겠죠. 혹시 이거를 경매 낙찰 받고 나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를 맞추려고 한다 하면은 전세 호가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전세에 눌러주시고 낮은 가격순 하면은 저층에는 지금 2억 2천 그러면 중층 정도는 그래봤자 3억까지 못 받겠네요. 빨리 맞추려면 2억 5천 정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입찰가를 얼마로 산정을 해야 될까요? 얼마를 내가 남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일단 내가 바로 팔겠다 생각을 하면은 아까 4억에 팔렸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상 매도가 내가 지금 낙찰을 받아서 바로 이거를 팔았을 때 얼마에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제가
적으면서 해볼게요. 예상 매도가 한 4억에 팔 수 있지 않을까? 바로 팔려면은 3억 9천에 4억에도 팔릴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3억 9천으로 세팅을 하고, 취득세가 보면은 다 달라요. 원래 취득세가 지금 상태로는 위에 있는 표를 보셔야 되는데 2022년 12월부터 샀던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취득세 완화를 해주겠다고 얘기는 나왔는데 아직 세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되기 전인 취득세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무주택자다 하면은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디든 상관없이 1에서 3%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그 2주택인데 두 번째 사는 물건인데 그 지역이 조정지역이다 하면은 8%, 3주택부터는 12%로 계산을 해줘야 되고, 비조정 지역일 때는 똑같아요. 2주택까지는 1에서 3%까지 똑같이 적용을 시켜줘요. 근데 3주택부터는 다주택자로 인식을 해서 8%, 4주택부터 12%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게 취득세는 매매가에 곱하기 2%를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법인은 무조건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상관없이 12%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취득세 우리는 일단 무주택자라고 생각을 하고 3억 9천에 매매가 곱하기 1%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9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보유를 할 거다 하면은 재산세랑 종부세를 계산을 해줘야겠죠. 이거는 매년 6월 1일에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세랑 종부세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단타로 하겠다 하면 6월 1일 전에는 파는 게 좋겠죠.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 2년은 가지고 있겠다 하면은 곱하기 2년 을 계산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럼 재산세랑 종부세는 어떻게 구하는지 보면 여기 재산세가 있어요. 아까 취득세는 매매가에서 곱하기를 했는데 재산세는 공시지가에서 곱하면 돼요. 공시지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해가지고 60%를 곱하면 가세표준이라고 금액이 나와요. 계산한 금액이 가세표준인 거죠. 그 가세표준에서 또 세율을 곱해주는 건데요. 세율은 또 가세표준의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가세표준을 곱했는데 6천만 원 이하다 하면 세율이 0.1%가 되겠죠. 그럼 그 금액이 재산세액이 되는 거고, 재산세액 더하기 지방교육세를 더해주는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고 도시지역부는 아까 구했던 가세표준액의 0.14%가 되는 거죠. 이걸 다 세 개를 더하게 되면 최종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종부세도 비슷하게 구하면 돼요. 종부세는 또 인별 합산 가세거든요. 아까 취득세는 세대수별이기 때문에 내가 안 갖고 있더라도 부모님이 집 하나를 들고 있고 제가 하나를 살려고 해요. 그럼 저희가 아까 계산했을 때는 2주택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는 인별이라서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을 다 합친 금액에서 그 금액을 또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다 더하면 되는 거고, 공시지가에서 9억을 빼주면 돼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계산해주면 가세표준이 나오고, 그 가세표준에서 또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세율은 제가 표로 여기 표시해놨거든요. 표시한 거 보시면 되고, 그럼 이 나온 금액이 종부세액인데 종부세액에서 재산세 납부액 중 종부세 가표 상당액이랑 장특공이랑 고령자일 때 세액 공제해주는 거 빼주고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공제 빼주면 최종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3억 9천에 팔겠다, 매도가가 이 금액이었고 취득세를 빼주고 재산세랑 종부세를 빼주는 게 되겠죠. 또 더 뭐 빼야겠어요? 팔 때 또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때 양도세가 나가고 또는 법인으로 취득을 했을 땐 법인세가 나오게 되겠죠. 양도세랑 법인세는 어떻게 구하는지 보면, 양도세는 가세표준 곱하기 세율인데 이 가세표준은 뭐냐 하면은 양도 차익 있죠. 매도가랑 매수가. 내가 매도하는 금액이랑 매수하는 금액의 차익금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취득세 냈던 그 금액을 빼고, 그리고 필요 경비. 이것도 경비는 아무거나 받아주는 건 아니고 특정 항목이 있어요. 그거에 부합되는 것만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 경비랑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본 공제를 빼주면은 그 빼준 금액의 세율을 곱하면은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세율은 얼마나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고, 2년 이상이 되면 기본 세율 6에서 45%가 됩니다. 지금 이것도 1년만 가지고 있으면 기본 세율로 바꿔주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얘기만 나온 상태라서 이 표를 보시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법인세인데, 법인세는 그 해당 법인에 대해서
전체 통틀어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액이 좀 달라지게 나와요. 그 법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어느 구간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 구간에서 곱하기 해서 세율을 곱하고 20%면 마이너스 2천만 원 해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 2천만 원은 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제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세액에서 2천만 원을 제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추가 법인세라고 있어요. 법인으로 주택을 샀을 때 이 법인세 말고 또 추가 법인세가 더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양도차액에서 그냥 깔끔하죠. 양도차액. 내가 산 금액에서 판 금액 그 차액에 대해서 곱하기 20% 하면은 추가 법인세가 나와요. 법인세에서 추가 법인세 더한 값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랑 법인세도 빼주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보시면 공사비, 이사비, 미납관리비 보이시죠? 공사비 빼주고. 공사비가 뭐냐? 인테리어. 저희가 낙찰 받기 전까지는 그 집에 들어가서 보는 게 어렵거든요. 막상 뭐 문을 두드리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집안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를 모르니까 최대한 공사비를 내 예상액보다 좀 많이 잡아주긴 합니다. 이런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래도 한 1,000만 원 잡아줘야겠죠? 1,000만 원 정도 잡아주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원 선으로 잡아주긴 합니다. 그리고 이사비는 만약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 근데 보증금을 다 받아간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줄 필요가 없어요. 이사비 줄 필요 없거든요. 이사비 줄 필요 없고, 근데 만약에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일부만 받아가도 저희의 도장이 찍힌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이사비를 챙겨줄 필요 없어요. 근데 보증금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 채무자도 돈 한 푼 못 받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이런 분들은 돈 한 푼 못 받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낙찰자가 이사비로 협상을 합니다. 어떤 협상이냐 하면 이사 언제 나갈지, 이사 날짜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빨리 나가면 나갈수록 더 좋겠죠. 빨리 임차도 맞추고 빨리 매도도 하고 그래야지 대출을 만약에 받았다면 대출금도 더 적게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이사비는 어떻게 측정하냐 하면 전용 면적의 평당, 저는 한 1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해서 협상을 보긴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 작게 부르긴 하죠. 작게 일단 뭐 평당 8만 원 정도 계산해서 이 정도 드릴 수 있다 하면은 안 된다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원래 생각했던 평당 10만 원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평당 10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여기 아까 전에 38평이었으니까 그럼 제가 이사비로 7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소리냐, 뭐 못 나간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겠다고 막 얘기를 하다가 최대치로 340만 원까지 허용을 해주는 거죠.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한다 하면은 다 어쨌든 명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는 거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전에 뭐랬죠? 미납관리비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 했죠. 미납관리비 있으면 미납관리비까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 빼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얼마에 입찰을 해야 되는지가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의 입찰금이 나오게 되는 건데, 입찰금에서 내가 얼마나 수익을 볼 건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3억 9천은 우리는 예상 매도가를 두고 결정을 한 건데, 내가 2천만 원을 먹겠어 하면은 내가 여기 이렇게 3억 7천을 적고 쭉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 1억 정도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은 최저가가 지금 2억 5천이니까 2억 9천에 적겠다.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이 물건 지금 4억인데 2억 5천이면 진짜 싸게 지금 잘 나왔네요. 이번에 입찰 받아 가시겠네요, 누가. 제가 아까 전에 경매 제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이든지, 아니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든지, 아니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면 그 보증금을 전액 다 받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런 물건만 입찰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을 보면은 최선순위 일자가 여기 가압류예요. 1년 2월 16일인데 여기에 임차인이 지금 17년도에 들어왔죠. 전입했고 주거도 17년도에 들어왔고, 그러니까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확정일자도 17년에 받았네요. 제일 처음 받아갈 수 있는 분인 건데, 소유권 있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거니까, 확정일자가 날짜가 나오는 거니까 이분이 배당을 제일 먼저 받아갈 거예요. 그리고 배당 요구일자 21년 10월 13일이고 배당 종기일보다 일찍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배당을 받아가는 분이신데, 문제는 뭐냐, 여기 압류 보이세요? 압류, 강서세무서장, 압류, 영등포구
이게 어떤 세금인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당해세다. 당해세는 이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이 미납됐을 때 당해세라고 하거든요. 그 당해세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는 입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압류가 되어 있다? 압류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은 입찰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지금 그걸 다 아니까 계속 유찰되고 있잖아요. 2억 5천에서 1,700만 원까지도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얼만지도 잘 모르니까 이분이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꼭 진짜 초보분들이 이런 거 한 번씩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싸네? 왜 이걸 안 들고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갑자기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입찰 보증금 10% 낸 거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소 만약에 2억 5천에 받아갔다. 그러면 2,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낸 건데 2,500만 원을 생돈을 날리게 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압류 표시가 되겠다. 그럼 바로 패스하는 걸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좀 이해가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 드렸죠. 이해가 안 가면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또 모르겠는 거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낙찰 받기 전에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낙찰을 받고 나서 대출을 알아보러 갔는데 대출이 만약에 안 나온다 하면은 그것도 입찰 보증금은 또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입찰하기 전에 한번 구경 삼아서 법원을 한번 가보세요. 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다 확인을 해보시고 법원에 가시면은 또 명함을 한 이만큼씩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를 꼭 받아오세요. 거기 보면은 대출 상담사 분들의 명함이 그렇게 몇십 장씩 같이 나눠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원하는 물건이 있다. 이거 입찰해봐야지 생각을 하면은 입찰을 하기 전에 그 명함에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전화해서는 안 되고 여러 군데 전화해보는 거예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금리는 몇 %인지 다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자금 계획까지 다 확인을 해보시고 입찰에 꼭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꼭 제가 알려준 것처럼 세금 다 떼고 나서도 실제 내 통장에 얼마가 더 수익이 나는지까지 꼭 계산을 해보시고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처음에는 한 물건 보는데도 한 10분 넘게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바로바로 걸려지거든요. 일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다 받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다른 거 우리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죠. 숨겨진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그거 확인하시고 또 빨간 글자 없는 물건으로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은 내가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는 진짜 금방금방 찾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드린다고 그러니까 조금 오래 걸렸지만 지금 시세보다 싼지 안 싼지까지도 확인하는데 한 물건당 5분이 채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입찰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입찰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은 막상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셔서 꼭 좋은 물건 입찰하시고 낙찰 받으시고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